국회에서 교권 회복을 위한 4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실효성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광고등학교 은사님인 좁쌀 선생님을 제 인생에 가장 존경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데요. 지금의 저의 좋은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많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보세의 법공부 시간 로보세, 오늘도 대한민국 법조계의 간디 최지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지영입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너무나 비극적인 그런 상황들이 많이 보도가 돼서 우리 파보세 법공부 시간 로보세에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굉장히 마음 무겁고 또 조심스러운데, 최근 이제 교권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됐는데, 그 아동 폭력과도 이제 깊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어찌됐건 아동은 이제 폭력에 노출되기 쉽고 또 신체적으로도 뭐 열악하고 자립도 어렵고 또 성숙한 판단력도 어렵기 때문에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쉽고 또 역시 이제 폭력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잘못을 저지른 아동에 대해서는 윤리적 생활 양식을 지도해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될 텐데요. 그것이 바로 교육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선생님들이실 겁니다. 네, 아이들 교육하는 건 좀 어떻게 보면 가장 고부가 가치, 또 가장 고난이도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건데, 이런 학생들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이제 무분별하게 악성 민원이나 폭력에 노출이 되고 또 교사를 보호해야 될 그런 안전장치가 작동이 되지 않아서 비극적인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은 숨진 교사를 추모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고요. 일선 교사들은 진상규명과 교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집회를 매주 이어나갔는데, 지난 2023년 9월 4일에는 숨진 피해 교사의 49제 추모일에 맞춰서 전국 각 교사들이 일시에 재량 휴업을 하거나 연가를 쓰는 방법으로 단체 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교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교권 문제는 사회적 화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 금지한 것이 교권 추락의 시초가 아니었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얘기대로라면 때려서라도 고쳐야 되고, 학교도 이제 단체 생활이니까 체벌이 용인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도 징계의 일환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뺨을 때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그런 이제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이를 계기로 2011년 초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체벌이 금지되었습니다. 학생을 지도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서 학생의 신체에 교통을 가하는 방법은 사용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사실 체벌을 금지한 것이 교권 추락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이제 교사들의 이제 가혹한 체벌, 그리고 이제 학내 비리,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교사나 교육에 대한 불신을 만들었고 교권 붕괴의 원인이 된 건 아닌지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권 보호를 주장하는 교사들의 요구 사항도 근로 환경의 개선이나 교육 정책 실현에 집중되어 있지 체벌을 허용해 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또한 교사의 권위, 군사부 일체와 같은 그러한 권위를 세워 달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아닙니다. 이와 관련돼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교권의 개념입니다. 교권이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또 광범위하게 사용하는데, 막상 교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좀 막연하네요. 네. 네, 교권은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교사의 권위를 뜻하기도 하고 교사의 권리나 권한을 말하기도 합니다. 권위, 권리, 권한이 모두 교권에 사용되는 한자 권세권자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언론 보도나 일상 대화에서 교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권위나 권리나 권한 중에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호한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현행법 역시 교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교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일부 시도교육청 조례에서 교권을 정의하고 있는 사례도 간혹 있기는 한데 이때도 인권 및 권한을 말한다고 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된 것은 아닙니다. 교권 추락, 붕괴, 교권 실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때 교권은 이제 권위를 말하는 게 되겠네요. 네, 추락이나 붕괴, 실추는 권리나 권한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권위와 어울리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때 교권은 교사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 됩니다. 교권 침해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최근에는 교권 침해라는 말이 자주 쓰이는데요. 침해는 권위, 권한, 권리 모두에 대해서 가능한 표현입니다. 때문에 교권 침해라고 하는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현상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를 수 있고 또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권을 교사의 권리, 예를 들면 근로의 권리라든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 인식하면서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교사의 권위로 생각을 해서 이제 교사의 권위를 다시 세우자는 것인가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인식이 상이하면 그 침해에 대한 회복 방법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언론 보도나 우리 일상 대화에서 이제 교권이라는 단어가 이제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 한번 가려볼 필요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교권이라는 것이 교사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교권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시민 모두가 가지는 인권의 개념, 예를 들면 안전한 노동 환경에 대한 권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또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권위 차원에서 교권을 얘기하면 좀 지금 교사분들이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는 부분과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말이죠. 네. 그런 식으로 누구나 아동들도 이제 지켜야 될 권리가 있다면 선생님들도 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줘야 될 권리가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일반적으로 쓰면은 좀 더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최근 교권 문제 관련해서 이제 아동 학대 관련 법률도 역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잠시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를 정하면서 아동 인신매매, 성적 학대 행위 외에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그리고 제5호에서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칠곡과 울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4년에 아동학대 처벌법이 제정됐는데요. 아동학대 처벌법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 행위와 정서적 학대 행위를 아동학대 범죄에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와 관련된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될 의무를 규정했는데 학교장이나 교원도 이때 신고를 해야 되는 신고 의무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동학대 법령의 해석, 정서적 학대 개념이 너무 모호하다. 그래서 학생에 대한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아동학대로 신고될 위험이 크고, 특히 학교장은 그 신고 의무자이지 않습니까? 이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정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사를 보호하는 데 소극적일 수가 있고, 또 신고를 이유로 교사에게 직위 해제의 통보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악성 민원인들이 교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이러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을 이용하고 있다. 이제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권 회복을 위한 4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네, 2023년 9월 15일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권과 관련한 4개의 법률안을 의결했는데요. 해당 법률안은 2023년 9월 2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률안의 중요 내용을 살피면 먼저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을 이제 개정을 해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즉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원지휘법을 개정을 해서 교원이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 따른 이제 아동학대범죄로 신고가 된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내릴 수 없도록 이제 정하였고요.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에 악성 민원과 공무집행 방해죄, 무고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은 예술도 마찬가지지만 교육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술처럼 섬세하고 또 뭐 오랜 경험과 시간과 노력이 투자돼야 되는 그런 아주 뭐랄까 인간의 가장 그 인간다움 네. 그리고 고부가 가치 그런 영역인데 이게 과연 법으로 이렇게 정해서 가능할 것인가? 국가가 이제 뭐 교사들 보호하는 안전장치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는데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실효성이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네요. 네, 사실 법 개정 전인 지금도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학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벌 가능한 행위와 처벌할 수 없는 행위에는 변화가 없는 네. 건데요. 직위 해제 또한 마찬가지여서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만 직위 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직위 해제를 할 수 없다는 건 지금도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 역시 현행 교원지휘법에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되어서 지금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정안은 기존 법리를 법으로 다시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행위의 불가피성이라든지 악성 민원의 위험 이런 것들을 환기하는 의미는 있겠지만 법 자체가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정안이 이제 발의가 됐지만 뭐 기존 법률과 그 기준점은 뭐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예, 기존 법률에서도 정서적 학대 행위는 이제 정당한 생활 지도와의 그 모호한 경계점에서 항상 문제가 됐거든요. 무엇이 정당한 생활 지도인지는 법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아동학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기존 법리와 결과적으로 다를 것이 없는데 오히려 아동학대의 법적 예외 조항을 둔 것이 되어서 아동을 보호할 안전망이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누구도 아동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였는데 그에 관한 예외를 법에서까지 다시 규정할 필요가 있었나 이제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아동학대 관련해서 뭐 이런 법을 통해 가지고 교육 현장에서 이런 폭력이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 교육 현장의 수준이 높아진 것도 사실인데 결과적으로 또 이런 법을 악용해서 또 교사들에게 너무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겠죠, 그죠? 네. 네. 교사가 악성 민원인들의 부당한 민원과 신고에 부당하게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고 본래의 교육과 상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명백하거든요. 그리고 교사의 업무는 일종의 대민 업무에 속하기도 하고 교육은 아동의 지도에서 이제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이제 적극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업무 중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기관 단위에서 법적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조치를 이제 강구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이 정당한 생활 지도인가와 관련돼서는 결국 교육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올곧게 세우고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법이 이러한 작업에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교육은 또 그 백년 지대계라는 말도 있고요. 또 시민사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을 비롯한 사회, 정치 전반의 노력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술진흥법을 만든다고 해서 갑자기 예술이 발전하지 않는 것처럼 교육은 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노력, 문화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이 교권을 이제 학생 인권하고 대립적인 걸로 보고 이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 학생 인권을 줄여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교권을 교사의 인권으로 본다면 인권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제로섬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내가 가진 인권은 상대방이 가진 그렇죠. 인권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보호하고자 하면은 결국 나의 인권 또한 보호받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권은 확대를 통해서 공고해지는 거고요. 교사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해야 되고 또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학생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조건 등을 개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동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는 교사의 가르칠 권리의 근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또 교사는 근로자로서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교권 침해 상황에서 교사가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학교나 국가가 근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가 또 보장되는 것도 맞고요. 이처럼 교사의 권리나 이제 아동 학생의 인권은 대립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 교권 침해와 관련돼서도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의 안전을 염려하고 또 진상 규명 이런 부분에 이제 동참을 하면서 함께했음을 생각해 볼 때 양 인권을 대립적으로 보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동의 인권이나 선생님의 인권이나 더 많이 보호되고 더 확대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그 자기 아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선생님에게 정서적인, 언어적인 또 법적인 폭력을 가하는 거 이것도 아동을 자기 아이를 또 더 큰 폭력에 노출시키는 거니까 네, 그렇죠. 학부모들도 그런 의미에서는 자기 아이를 지킨다는 의미로 자기 아이를 더 폭력에 노출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네. 최지용 변호사와 함께한 로봇에 좋으셨다면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간절히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